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라고 명시했습니다. 대상 품목들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등 생활용품으로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를 위키피디아처럼 살펴보고 의견을 제안하는 이런 플랫폼을 개설한 지 2개월 동안 29개 과제의 추진 현황 240여 건을 등록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진 현황 중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 의견은 13건으로 기재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한 관세 면제 인하 대상을 21종에서 29종까지 늘리고 적용 물량은 상반기 중 30만 톤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해 최대 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 상무부에 15개국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기업의 경우 알맥 0%, 신양 2.42%로 덤핑 마진을 산정했고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달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73.7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지난 2월 5포인트 오른 것을 시작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5월 전망지수는 80.8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2001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이번 회의까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우려가 컸던 이번 5월 FOMC 회의의 결과 분석과 함께 정말로 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가 될지 그리고 국내외 경제, 또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두 분 모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의 총평인데요.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을 했는데 이후에 나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QT 축소 저희가 하나씩 볼 거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매판지, 비둘기판지 덜 비둘기인지 덜 매판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주 교수님 전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결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FOMC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 심지어는
그 기준금리 정책을 전환해가지고 금리 인상 쪽으로 가야 되는 거 네.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까지 있었을 정도로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해서 FOMC 결과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시장에서 혼란스러워하던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회의였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떤 한쪽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네. 더 이상 시장에서 그쪽에 고민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부분 금리 인상 없었던 부분은 따로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송 대표께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제 시장은 덜 매파네, 비둘기네. 좀 일단 이런 해석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그 하던 놀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어떤 놀이요? 얼음땡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잘 나죠. 예. 얼음땡 했었는데 파월이 얼음에 걸렸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딱 중간 걸렸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못하고 네. 인상도 못하고 제 느낌은 딱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와서 땡을 해줘야 그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네. 땡이 뭘까? 그거는 이제 그 파월의 말을 빌리자면 물가가 내려가는 물가 지표다. 네. 결국은 이제 그 또 아니면 뭐 이제 고용 지표도 네. 누가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 한은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네. 연준의 파월도 딱 중간에 낀 교착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얼음땡의 얼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물가가 안 떨어집니다. 물가가 떨어질 듯 안 떨어져서 6개월 연속 동결이라는 거는 6개월 동안 물가가 고만고만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경기도 좋냐 나쁘냐 6개월 동안 그냥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라든가 연준도 멈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주 교수님, 저희가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재료 중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좋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이 회의 한 2주 전부터 뉴욕 여는 청재부터 이거 나와가지고 오히려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금리 인상은 거의 가능성 없다. 좀 일축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unlikely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으니까 네. 거의 개연성이 없다. 물론 이제 경제 상황은 변화하는 거니까 그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시 그 나타날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unlikely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요.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부분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3년 하반기부터 3%대 초중반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미 6개월 넘은 네. 그 CPI의 움직임과 PCE 같은 경우에도 2.7%, 2.8%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클리브랜드 패드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나우캐스트 수치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5월 들어서 2.7, 2.6 예.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2% 인플레이션 타겟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실물 경제 지표들이 괜찮았고 그런 상황에서 네.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우울한 전망을 냈었단 말이죠. 금리 인상 가는 거 아니야? 이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그 송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땡을 했을 때 이게 네. 최소한 위로 달려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없다. 같다라는 네.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시장도 아마 금리 인상 없다. 이거 하나로도 좀 기뻐했던 것 같아요. 간밤이라든가 오늘까지 좀 놓고 보면은 그런 흐름도 있었다. 자, 여러분도 하나씩 우리가 선택지를 제거하죠. 금리 인상은 일단은 확실한 좀 반응을 해줬다라는 부분인데, 자, 송 대표님, 확실한 것은 물가가요. 특히 근원 PCE 같은 걸로 보면 2% 초반, 적어도 2.5 밑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7, 2.8은 만족 못한다. 2.3, 2.4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표들을 보면 근원 PCE 2.3, 2.4는 단기간에 힘들어 보인다. 그럼 금리는 안 내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3번 그 점도표대로도 못 내리는 거 아니에요? 굳이 좋게 표현하자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예.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사실 그걸 원하는 거지만 예. 그 적어도 지금 현재의 물가를 봤을 때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인하하기가 쉽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자꾸 인내심과 데이터를 얘기를 자꾸 했던 이유도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확실히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원래는 이제 저번 그 점도표에 이어서 이번 점도표도 직전 점도표도 연속으로 3번 인하를 여전히 유지하고는 있지만 네. 그건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 네. 상황에 네, 따라서 네.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후에 가서 그것이 줄어들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현재로서는 지금 시장은 이제 원래는 지금 2번, 1번으로 완전히 줄었다가 지금은 2번까지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상황에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샥이 오지만 않는다면 빨라야 1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1월이 딱 그때 11월 FMC가 대선 며칠 후더라고요. 딱. 네, 그러면은 네. 소위 말하는 선거에 정치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연준이 원하는 정책들 액션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제일 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11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물가가 2개가 있거든요. 연준이 본다는 이제 소비 지출 물가 PCE라는 물가가 있고 우리도 함께 나오는 이제 물가 상승률 우리가 말하는 CPI 물가가 있는데 저 근원 CPI,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 저기는 앞에 2자를 봐야 되잖아요. 특히 저 물가 상승률도 한 2.7, 2.8은 나와줘야 금리 인하도 뭐래도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연준이 본다는 이 PCE 물가를 보면 거기는 이제 2.8, 2.7이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 저 근원 PC 파란색 저 2.8 나온 게 한 2.5 밑으로는 나와야 금리 인하. 참 그러니까 앞으로 좀 요원하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첨언을 잠깐 네네, 드리면 해주시죠. 저거의 이제 선행격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ISM 제조업 지수의 지불 가격 네.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시차를 두고 PPI에 영향을 주고 CPI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를 생산해 낼 때 네. 뭘 사올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사오는 거에 지불되는 가격이 최근 3,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서 네. 지금 확장 국면이 50이 넘으면 확장 국면인데 지금 60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시차를 두고 앞으로 발표될 PPI나 CPI가 다시 끌어올려질. 네. 그러면 결국 아까 보셨던 그 수치가 사실은 내려가길 바라고 있는데 네. 적어도 지금 ISM 제조업 지수의 지불 가격은 앞으로 더 끌어올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예. 얘기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예, 금리 내리기에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영어 표현이 계속되는데 주 교수님, 경제 성장률이 확 한번 무너지면 지금 1분기에도 1.6 나오면서 쇼크 막 이러니까 한 번 더 나빠지면 이런 것도 금리 인하의 좀 재료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6월 가능성이 조금 대두되기는 대두됐지만 상반기에는 일단 금리 인하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결론 내려도 될까요? 지금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4분기에는 될까라는 질문을 해야 될 정도로 그래요? 그 많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사실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게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지연된 모습을 보일 거고 CPI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PCE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우울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2.5%는 되어야 무엇이 되어도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근원 PC. 예, 네.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연준에서 그 PCE를 바라보는 거는 장기 평균이란 말이죠. 네. 장기 평균인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2.5가 높은 2.5를 넘어서는 그럼요. 수준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2%로 수렴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려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 언더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평균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반기 6월, 7월 이런 거는 거의 뭐 전망 범위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물 경기를 보자면 아까 이제 1분기 GDP 성장률로요. 말씀하셨는데 네, 1분기 그거. GDP가 1.6% 떠가지고 사람들을 좀 설레게 만들었죠. 많이요. 이게 참 이것도 우울한 이야기인 게 실물 경기 숫자가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설렌다라는 것도 사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네. 이번에 자료에서도 조금 이제 문제로 제기가 됐던 게 네. 그러면은 왜 1.6%가 됐는데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수입이 많이 늘어서 그런데요라는 거죠. 예. 수입이 지금 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그 순수출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GDP 성장률에서 수입의 증가는 그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올라가지고
GDP 성장률이 둔화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엔화가 좀 강세로 나타나고 유로화가 조금 강세로 받쳐주면은 바로 다시 이 실물 경기 지표는 2분기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추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실물 경기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근거로 삼기에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경기 성장률이 이제 미국은 연율이니까 연율 1.6 나온 걸로 보면 뭐 3%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이제 1%잖아. 뭐 이러면서 우리가 좀 경기 하강, 금리 인하 이 기대가 좀 너무 앞서간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얘기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 나눌 부분이 저는 엄밀히 말하면 이번 FOMC 회의에서 좀 새롭고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QT, 양적 긴축을 축소를 발표를 했고 이걸 당장 6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 분과 모두 함께 나눌 텐데 송 대표님 이제 QT가 뭔지 좀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것을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인다라는 그것의 의미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끝나고 나면 주 교수님도 QT를 줄여 금리는 인하 안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함께 해주시죠. 먼저 QT에 대한 설명 좀 하나씩 해주시죠. QT를 시작하려면 QT가 시작되게 된 QE부터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QE 양적 완화라는 거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경색이 돼갖고 아무도 그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고 꾸고 싶어도 꿔지지가 않으니까 돈이 부족한 예, 유동성 위기.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나서서 다 갖고 와, 내가 다 사줄게. 예. 이게 이제 사실 QE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시장에서 많이 사들였죠. 예.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예. 2008년도 이후로도 좀 했지만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 엄청나게 그걸 해서 5조 달러 이상인가를 그 단기간에 끌어올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잉으로 이제 내가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시장에 은행들이 돈을 어디다 쓸 데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연준에다 맡기고 이런 예. 좀 희한한 일들이 좀 벌어졌는데 네. 이걸 이제 좀 정상화하겠다는 게 이제 거꾸로 QT다. 네. 그 사이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들였던 국채와 그다음에 이제 MBS 뭐 있던 MBS 거. 뭐 주택 저당 예.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시장에 일정한 수준으로 팔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지난 한 2년 정도 됐죠. 지난 2년 동안 월 한 950억 달러 그러니까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를 매달 팔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2년간 쭉 줄여왔는데 최근에 소위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영모기지 네. 그 RRP라는 거죠. 예, 역RP. 역레포, 네. 역레포라는 네. 것이 지금 2조 달러까지 갔던 것이 꾸준히 줄어들어서 예. 이제는 거의 제로까지 가까우다 보니까 여는 쪽에 그 뉴욕 여는 총재가 이거 문제 있을 수 있다. 네네. 그게 지금 달라스로 가 계시죠. 예. 그분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 QT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는 소위 일일 거래되는 금리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일 거래되는 은행 간 그런 금리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 속도를 좀 줄여주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6월부터 MBS는 그대로 350억 달러 계속 줄이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국채가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어드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파월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무슨 우리가 엄청난 그 QE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라. 네네. 이건 기술적인 거다. 꼭 그 얘기. 어떠한 신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 자체를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거를 경계하는 것도 이번에 파월이 한 그러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 저희가 양적 긴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양적 완화를 멈추고 나서 이제 연준이 봤더니 너무나 많은 국채 막 MBS에 깔려 있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시장에다 팔고 시장에 있는 돈을 이제 끌어들이는 긴축을 하는 건데 매달 한 110조 원씩 우리 원화로 보면요.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계속 땡겨 봤더니 지금 시장에 오히려 유동성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액수를 줄이는 이것을 이번 회의 때 발표를 했는데 자, 주 대표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금리 인하는 안 해준다고 하고 물가가 걱정된다고 하면 유동성을 줄이는 이 시점에서 그냥 더 줄여가지고 쐐기를 박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QT의 액수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두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일각에서는 뭐 JP 모건도 그렇고 연준의 마음은 금리 인하 내지 뭐 요즘 약간 유동성 풀고 싶은 거 아니야? 좀 이런 해석을 좀 합니다. 오늘 밤에
간밤에도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런 쪽에 대한 해석, 이런 신호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QT라는 게 지금 송 대표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어떤 하나의 패스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패스를 위쪽으로 조금 끌어당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채 같은 경우에 QT를 통해 가지고 지난 2022년 6월부터 QT가 시작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국채 부분에서 한 1조 달러 정도 그 QT를 시행을 했는데 이 정도라면은 월 평균으로 한 560억 불 정도를 계속해서 유동성을 흡수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기 금융 시장에서 그 지준을 맞추는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시면은 분기 말마다 미국에서 그 초단기 금리들 이펙티브 페더럴 펀드 레이트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솟아오르냐면은 약 2%포인트까지 솟아오릅니다. 하루짜리가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거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연준이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그 같은 날 5월 1일 날 미국 재무부에서 어떤 거를 하냐면은 QRA라고 해서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을 이제 분기별로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그 바이백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을 발표를 합니다. 바이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나가 있는 국채를 사들인다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주체가 연준일 경우에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트레저리가 이거 재무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바이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진행해서 5월부터 7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총액 150억 달러 수준의 바이백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줄이는 부분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재무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물론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경색 문제를 미리 사전에 준비해두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조치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금리 인하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물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유동성 경색 문제는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거죠. 아까 차라리 금리 인하가 낫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물가 잡는 것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면서 유동성 위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양적 긴축도 줄여주고 재무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같은 곳에서는 바이백, 오히려 채권을 사고 또 돈을 뿌리고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게 의문이거든요. 차라리 금리를 내려라. 이게 좀 다른 접근인가요? 다른 접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일단 통화당국에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 건데 통화당국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금리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물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 통화당국 입장에서 이 부분은 70년대 이후로 죽었다 깨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광경이 됩니다. 10%대에서 5%대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가 다시 15%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화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에요. 용납할 수 없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해 줄게라고 신호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러한 수치들을 보신다 하면은 최근에 2년물 내지는 그 이하의 단기물 측면에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물 같은 경우에 지금 5%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니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2년 후에 금리가 5%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기하기가 좀 마땅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 중심으로 바이백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가격을 올려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리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센서티브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시그널을 줌으로써 너희 금리 더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좌시하지는 않을 거야.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너희한테 더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할게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 단기 시장, 단기 유동성 시장에서의 유동성 고갈은 나오지 않으려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한 것이 실은 QT의 축소 또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송 대표님 그러면 금리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이 방법을 좀 쓰면 이제 뭐 기준금리는 두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거는 그냥 수급 논리만 예. 놓고 보면 예. 이제 그 시장에다가 쏟아붓던 예. 물량을 줄여주면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게 살려던 사람이 덜 비싸게 살 테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금리가 내려올 수 있겠다. 예. 그 측면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시장에서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조금이라는 뉘앙스가 나오면 채권 금리 떨어지면서 네.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또 큰 세력이 뭐냐면 미국이 재정 적자를 과연 저거 계속 저렇게 끌고 갈 수 있어? 네. 여기에 대한 고민. 네. 네. 그러면 나는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나 훨씬 더 금리 좀 더 높게 줘야 돼. 받아야 돼. 예, 네. 이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 팽팽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단기적인 그러한 수급으로 긴 그림의 그러한 금리의 방향성이 쉽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밤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그래도 이제 바이백 한다는 소식, 양적 긴축의 규모를 줄인다 이런 소식에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꽤 떨어지더라고요. 한 4.5%대까지 떨어지긴 했었는데 이런 흐름이 장기화되기는 수급만을 가지고는 좀 어렵다. 뭐 경기적인 측면도 있겠고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보니까 예상보다 연준이 금리 인하의 시점 훨씬 늦어질 것이다라는 쪽으로는 대부분의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은 이라는 물음표가 찍히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도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또 언제가 될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 나오고 있을까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하는 건 물가도 잡히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가능성 커지지만은요. 시장, 이 경기가 조금 훼손돼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데요. 송 대표님, 오늘 밤입니다. 미국의 4월 고용 시장 동향, 고용 지표가 몇몇 컬럼이라든가 외신을 봐도 참 표현이 묘한데 애매하게 나빠지는. 그러니까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와야 이게 좀 통화 정책에 좋습니까? 오늘 밤에 당장 나올 텐데 고용 시장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누군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좋아하면은 좀 주식 시장의 말이 또 안 되죠. 예. 아무리 냉정하되지만 예. 말씀 주신 대로 파월이 지금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죠. 이제 이게 네.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면 연준의 두 가지 맨데이트라고 하죠. 네.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랑 완전 고용 두 네. 개인데 이번 FOMC 때도 Q&A에서 나왔지만 물가가 잡히고 나면 우리의 그런 초점은 네. 완전 고용으로 좀 더 갈 거다. 네. 고용을 촉진하는 데 계속 우리가 힘을 쓸 거다. 그거의 용도로 금리 인하를 쓸 수 있겠다. 이제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아직 고용이 사실은 작년 한 10월을 바닥으로 오히려 지금 신규 일자리 수가 계속 좀 우상향해서 네. 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연준과 시장의 고민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의 큰 그림 시나리오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이탈해서 그러니까 실물 경기는 활활 타러오는데 네. 이 자본 시장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네. 상황이 연결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될 거 중요한데 네. 매달 지금 발표되는 고용 지표 있는 그 당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거의 2%가 넘어갑니다. 네네. 엄청나게 고용 지표에 그냥 일희일비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대충 예상되는 게 컨센서스는 한 24만 명 네. 정도 되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그러니까 전월 대비 0.3%니까 연율로 하면 4%한 초중반 되겠네요. 예. 이 정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 5, 6개월 동안 컨센서스를 항상 넘어왔다라는 거죠. 네네네. 이게 이제 항상 불안한 거고요. 네. 오늘도 그게 될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건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당 임금은 다행스럽게 계속 우하향해서 내려와서 이제 연율 4%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예. 이게 일단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일자리 느는 거는 확실히 이민이 많이 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를 빨리 채워나가고 일자리 공석이 빠르게 좀 줄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건 그렇죠. 고용 일자리는 늘리되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는 네. 요 그림은 적어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 금리 인상 카드를 잠재웠던 이유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좀 희망과 자신감 네. 뭐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는 컨센서스만큼 나오고 넘지는 않고요.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당장 오늘 밤에 나오겠지만 주식시장은 이런 결과를 좀 기대할 것 같은데 주 교수님 고용도 잠깐 언급해 주시고 또 하나가 앞서 그 기자회견 때도 기자들이 대선 있지 않느냐. 대선에 영향받지 않느냐 했더니 제롬 파월 의장이 또 발끈해가지고 자기가 12년간 하는데 언제 뭐 대통령한테 영향받은 적 있었느냐 뭐 또 얘기는 하는데 또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대선 있는데 뭐 이런 생각 좀 있거든요. 어떻게 통화 정책을 펼까요? 이 대선과 통화 정책 미국의. 일단 고용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컨센서스가 24만에서 25만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 SE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에 나온 실업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역으로 추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넌팜 페이롤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한 5만에서 6만 단위까지 네. 즉 증가하는 수준이 5만 명에서 6만 명 수준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월, 5월 이렇게 되고 있는데 24만, 25만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하고 네, 있다는 네.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고용 시장이 충분히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네. 그거의 반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FOMC 때 네. 파월 의장이 우리 고용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라는 언급을 했었던 적이 또 있었죠. 좋아라 했죠, 그때 네,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시장의 반응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네. 실제적으로 아까 송 대표님 언급하신 대로 지금 고용 지표들 나오고 있으면 하루 2%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 자신도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야기는 싹 빼놓고 이제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안 본다면서. 네. 네. 안 본다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럼 저희도 한번 열심히 살펴보면 일단 내일 뭐 오늘 밤 자료가 어떻게 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과 가장 비슷한 자료가 이제 ADP에서 제공하는 민간 고용 자료가 있는데 이게 3월에 20만 8천 명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4월에도 19만 2천 명이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3월이나 4월이나 증가세가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3월 자료는 지난번에는 그 18만 명대의 자료였는데 이게 상향 조정됐단 말이죠. 예. 다시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4월에도 노동시장, 고용시장 상황은 그 나쁘지 않다라는 식으로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이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 여기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구인자 수, 즉 다시 말해서 고용 시장에서 고용의 수요를 판단하는 구인자 수가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약 840만 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라고 한다면은 2021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우울한 얘기는 그래도 높은데요라는 네. 측면이 네. 있는 거죠. 과거의 평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 네. 같기는 하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실업자도 같이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네. 우리가 보통 보는 숫자들 중에 그 레이오프된 사람들, 즉 네. 실업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발적이 아니고 예. 그 타이에 의해서 실업이 된 비자발적, 사람들의 숫자를 그 인플로이드된 예. 사람의 숫자로 나누어 보는 숫자들이 있는데 네. 이 숫자가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결국 타이에 의해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네. 거죠. 즉 고용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 뽑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즉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 시장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컨센서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논판 페이롤 측면에서 봤을 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아니면은 연준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빠른 속도로 네. 쿨링 다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인 네.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더 그 실업자가 발생하느냐를 이야기하는 챌린저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6만 5천 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월에 비해서 그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시장은 둔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네. 속도가 충분히 오케이. 가속도를 붙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네. 없는 것은 이것이 결국 이런 이야기를 던질 때마다 사실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 저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네. 너희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씩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우리 안 그럴 거야라는 거를 거기에서 화를 내는 모습,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어떤 의미로 보면 사전에 잘 조율된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 통화 정책이 대선 때문에 그 이전에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먼저 내려준다. 인하할 이런 것이야? 시나리오. 뭐 이런 시나리오 같은 거는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 점을 고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럼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었죠. 예, 그럼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도 안 했고 이번 달에 이야기를 한 것이 더 늦어질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네. 대선을 더 이상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하는 게 더 의심을 받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그래서 확실히 연준은 이 정치색 또 정치 개헌은 좀 독립됐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한국 주식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대표님, 지금 딱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는 좀 생각해 보니까 금리 인상도 없는 것 같고 QT도 줄여주면서 뭐 10년물 금리도 떨어지고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가장 제가 많이 들은 제 질문이 세린 메이 올해 네, 예. 되냐 안 되냐. 네. 예, 이제 네. 이게 세린 메이가 뭐냐면 그 지금 미국의 오래된 격언이 네. 5월달에 네. 주식 다 팔고 셀. 예, 네. 그러니까 팔고 이제 휴가 갔다가 10월 말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다시 사라. 네. 뭐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말은 아니고 1970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작년까지 한 50여 년간 네. 평균을 내보면 5월부터 10월까지의 수익률보다 네. 11월부터 4월까지의 수익률 각각 6개월이죠. 예, 예. 수익률이 11월부터 4월까지가 월등히 좋습니다. 네. 대략 뭐 다우 같은 거는 한 7배 이상, S&P 500도 한 서너 배 이상 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이 이제 맞다, 평균적으로 맞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네. 우리나라도 봤더니 지난 20여 년간 네. 한 6배 정도 11월에서 4월이 5월에서 10월보다 좋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10년은 5월에서부터 10월은 마이너스가 조금 나기도 했었어요. 그럼 팔까요? 평균적으로. 그럼 5월에 주식 팔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왜인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직전에 보통 11월부터 4월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많이 오르면 좀 쉬어갈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 11월부터 그러면 가장 직전 4월 말까지 전달까지 우리나라는 얼마 올랐을 것 같습니까? 최근에 사람들은 조정받은 한 달 때문에 많이 네. 빠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11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우리나라 18% 올랐고요. 아, 미국은 S&P 500 기준으로 21% 좀 된 것 올랐습니다. 같아요. 예. 많이 예, 올랐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일단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엔 좀 쉬어가는 기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5월부터 10월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관한 얘기도 있고 네. 우리나라는 또 그와 연동돼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있는 반도체가. 예. 반도체 같은 거 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고평가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 5월부터 10월간의 그 기간 동안은 일부 적어도 가격 조정은 몰라도 기간 조정은 될 수 있는 네. 기간 동안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장세는 염두에 두고 임하는 것이 좀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 교수님, 한국은행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요즘에 그냥 오히려 관심 밖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 따라간다 이런 것들도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어서 그러겠죠. 뭐 먼저 선제적 대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은 한참 전에 했어야죠. 한 1년 네. 전쯤에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했을 네.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GDP 자료 나오면서 오히려 조금 더 실물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네. 점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점은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지금 4월에 그 최근 발표된 자료가 2.9%가 나왔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앞에 이자를 봤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 이상하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2.9%입니다. 이 숫자가 낮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4월에 총선이 있었죠. 네. 총선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그 인상하지 못했던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지난 1년 반 동안 충분히 올리지 못했다라고 지적받아왔던 전기료에 관련된 이슈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반기 중에는 뭐 전기료 안 인상을 하지 올린다고 했어요. 않겠다라고 가스도. 네. 했습니다만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라고 얘기해 보면 이 부분도 난감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더 개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침 오늘 아침에 OECD에서 이코노믹 아웃룩이 발표가 돼가지고 예. 2024년에 CPI를 얼마로 전망하고 있나 보면은 2.6%를 보고 있어요. 예. 그 의미는 이제 IMF도 비슷합니다. IMFW 같은 경우에도 네. 2.5%를 지금 전망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2%대 중반이라는 의미거든요. 연간으로 봤을 때.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물 경기로 갔을 때는 실물 경기 측면에서 이게 개선되고 있는데 1분기 GDP를 봐. 아까 미국 경기가 그 1분기에 1.6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나타난 현상이 수입 증가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를 다른 국가에게 미쳤을까요? 수출 증가죠. 보통 예. 이제 낙수 효과라는 네, 거죠. 네. 이른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시장에서 전망한 것보다 조금씩 나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 특히 수출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액션을 취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남는 것은 패드 디펜던트밖에 없어요. 네. 어떤 의미로는. 예. 패드가 움직이면 그때 가서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도 오늘 어제 이야기한 바처럼 계속해서 지금 뒤로 처지고 있으니까 네.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약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환율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 그때 마무리하면서 여기 좀 녹여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 대표님 이제 투자 전략 쪽으로 좀 가야 될 텐데 그나마 좀 나름 반가운 것이 엔화가 확실히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강해지고 있어요. 150 지금 3엔대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엔화 강세 이런 부분들에서 한 150엔 밑으로만 가주면은 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뭐 주식하기엔 좋은 환경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특히 최근에 이제 일본 엔화가 유독 혼자 약세를 네. 우리나라도 약세지만 유독 네. 좀 강하게 약세를 네.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변동이 예. 컸다. 또 두 번째로는 정부 개입이 확실히 있었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최근에는 우리나라 한국 원화가 일본 엔화와의 그런 방향성이 상당히 유사했다라는 측면에서 엔화의 그런 되돌림 현상,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 강화는 당연히 다행스럽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앞으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중요한 거는 결국은 또 여전히 실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제 좀 실망감이 컸지만 벨리업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순차적으로 착착착 진행이 예. 되는 모습들 이런 예. 것들이 있어야 예. 그 기조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여기에서 테마성으로 소비하지 말고 이거를 정말로 좀 앞으로 투자자들이 외국이든 국내든 투자자들이 이걸 믿고 장기적으로 살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확실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주 교수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대응 전략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금리 인하가 하반기야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뭘 보고 뭘 좀 초점을 좀 맞출까요? 일단 지금 오늘 당장 예를 들어서 뭐 외환시장 개입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엔화가 지금 160에서 153, 154 수준까지 네. 그 빠른 속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추세 반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그렇죠.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엔화가 네.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 그것도 9월, 10월, 11월이나 돼서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CPI조차도 상당히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네. 거죠. 일본은 CPI가 낮아지면은 고민을 하는 유일한 네, 국가입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일본의 엔화는 상대적인 약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있고 네. 유로존에서는 ECB가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갭이 나타나는 게 연준에서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해주거나 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거니까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제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하나의 지표를 좀 보자면 달러가 좀 강세에서 약세로 가는 그렇죠. 이런 흐름을 좀 보면 오히려 투자 쪽에서는 나름의 이제 지표가 될 수 있겠다. 이것도 여러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였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올려잡은 2.6%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 우리 한국 경제 전망치를 이렇게 상향 조정한 이유로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를 들었습니다. 실제 4월 반도체 수출액 99억 6천만 달러로 작년에 비해서 56% 넘게 증가를 했고 6개월 넘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괜찮고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지난해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망과 함께 점점 치열해지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또 우리의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남은 해법은 또 어딜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쉬고요. 8일 수요일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